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보 7월 2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웅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의원님 또 김광진 전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김광진 전 의원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매주 받는 것 같긴 한데 네. 매주가 어떻게 가는지 그냥 모르게 훅훅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현직 있을 때보다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컨셉은 열심히 놀자 네. 이건데 네. 열심히 못 놀고 있고 성관이는 계속 전화 와서 뭐라 했었고 성관이 왜? 어제는 또 황당하게 저희가 이제 정치 후원금을 결산하고 다 보고를 했잖아요. 네. 다 이제 후원회 자체도 폐쇄시키고. 근데 선관이랑 조율할 때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네. 어제는 갑자기 또 전화가 와서 그때 그 실무자가 말했던 것하고 좀 착오가 있다. 그러니까 2,200만 원을 다시 또 국고로 내주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그래서 아니 후원회라는 법인격이 상실됐고 네. 선관이랑 다 합의하에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누구 보고 내라는 거냐 그랬더니 김광진 개인이 그냥 내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이거 참. 이 백수한테 이제 주머니 털고 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저도 등원하면서 보니까 누구 얘기 듣고 진행하다 보면 항상 차질이 있고, 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안 맞아요. 뭔가 그 내부에서도 혼선이 많아가지고 정말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처리되셔야 돼요. 저희도 뭐 보좌진들이 다 10년 이상의 경력들이 있고 관련한 일들을 선관이랑 다 합의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추가금에서 20%까지 모금은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설명했다 선관위가. 그건 맞다. 근데 모금할 수 있다고 했지 집행할 수 있다고 한 적은 없다. 근데 돈을 모을 수 있는데 그걸 써도 된다 이 얘기는 없으니까. 그 말은 없었다. 근데 당신은 썼으니까 그걸 토해내라 이러는 거야. 야 진짜. 그 모금에서 어디다 쓰라는 얘기였나요? 죽어라 하는 거지. 모금해놨다가 또 뭐하다 다시 돌려주라는 거였구나.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셨어야죠. 아니 한민구 장관 얘기하고 똑같아요. 7월 5일까지 결정된 거 없다. 그래서 이번에 현안 질문에서 그때 결정된 거 없다 그랬는데 왜 이튿날 발표했냐. 그러니까 아니 부지 결정된 적이 없다 그랬지 나는 사드 배치 결정된 적이 없다고는 말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부지가 결정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정 대표한테 묻는 거야. 밥 먹을래? 그러니까 아니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식사할 생각이 없다. 즉 배가 안 고프다로 받아들인 거고 나는. 근데 본인은 막 라면 피자 사 먹는 거야. 그래서 너 아까 밥 안 먹겠다 그래놓고 왜 먹어? 그러니까 내가 밥 안 먹겠다 그랬지 언제 피자 라면 먹는다 그랬냐? 피자 안 먹겠다 그랬냐? 이러면서 되려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번에 한민구 장관이 그러잖아. 사드로 결정된 거 없다 그랬는데 그때는 부지만 얘기한 거다. 부지만.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은 사람이 어디서? 그래가지고 빵 터트리고. 그러니까 질문이 좀 날카로웠어야죠. 질문을 대충 해놓고 그렇게 답변 받으시고 지금 장관님을 탓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관님이 또 이 참 그 국가적인 분이고 그지? 아주 그 고매하신 분인데. 그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도 비슷한 예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이 자주적 판단을 한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당연히 자주적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주적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제 이렇게 또 다시 물어보니까 미국이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미국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결정해내고 나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자주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장관이 지금 잘못 아는 건지 이게 다 말장난인데 선관이나 한민구 장관이나 그 비슷한 맥락들이에요. 우리가 순진한 국민들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다. 지금 이 개고생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저도 어제 성주 군민들 서울역에서 집회했는데 내내 앉아 있었거든요. 그 폭염에 아스팔트 위에서 앉아가지고 이거 진짜 사람 죽을 맛입니다. 오죽하면 거기 앉아 있겠냐고. 그러니까 뭐 사드의 유해성 논란 뭐 이게 있습니다만
왜? 이미 그분들한테 유해한 거예요. 그분들 거기서 농사 짓고 일상적으로 평화롭게 사시던 분들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이 대학교에 또 보니까 어젠가 삭발을 하질 않나, 스마트 핸드폰이 막 삐 울리길래 갑자기 이게 뭔 일이니까 긴급 재난 정보를 갖고 오돈주의보 뜨고 막 이러거든요. 나가지 말라고.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 어르신들을 갖다 길거리에 좀 내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국민안전처는 네. 그 문자 보내는 거 말고는 무슨 일을 해요? 도대체 다른 일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 문자 보내는 거 말고. 이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 경고음 좀 세련되게 좀 바꾸면 좋겠어요. 갑자기 삐 울리니까 이러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예. 더 사고 나겠어. 예. 자, 그리고 요즘 또 그 화제 인물이 또 뭐 실시간 검색어로 막 뭐 상위권을 막 치고 올라오고 어제 1위더라고. 어제 1위예요? 네, 어제 1위까지 치고 올라왔네요. 송영선 의원 뭐 이렇게 예, 나오는데 그 그분이 지난주 전 금요일 의원이시죠? 날 전 의원인데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그 JTBC 밤샘 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 상황에 우리 김광진 의원이 계셨다고 예. 상대편 패널로 나가셨거든요. 그 상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근데 그 클립에 네. 영상 클립에 저랑 둘이 같이 잡는 씬이에요. 네네. 20년 전에 11억 거짓 떼서리들이 어디 이렇게 아 그래서 그 요즘 지금 중국이 엄청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영상이 그러니까 송영선 전 의원의 발언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어떤 맥락에서 그게 나왔는지. 하여튼 이제 그 새누리당이 계속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는데 왜 네. 중국이 뭐라고 하냐? 네네. 그 국방위원장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다가 CCTV 놓는데 옆집에서 왜 관여하고 있냐?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을 네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송영성 의원이 20년 전에는 11억 거짓대처럼 살던 사람들이 뭐 이런 예, 얘기를 예, 하느냐? 뭐 아니, 이렇게 또 청나라의 네. 사고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생방송 중에. 예. 어디서 감히 이런 말 네, 어디서 감히. 한국에다 대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 네. 발언이 나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쪼잔하다 뭐 어쩌다 뭐 이제 별 말들을 막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패널들이 당황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라 외교적 문제가 된다 하는데 사회자까지 그러더라고. 네. 만류하더라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는 사고 안 하셨어요. 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저희가 만류를 하니까 네. 그 다음 발언이 쪼잔하게 또 대응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중국이 네. 쪼잔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하셨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 진짜 그 클립에 제가 같이 나오니까 네. 중국 분들은 누가 송영선이고 누가 김광진이 사실 모르잖아요. 중국 가서 돌 맞을까 봐 걱정돼요. 당분간 그런데 중국 못 가십니다. 그거에 이제. 맞선 인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괜찮을까요? 역으로 활용하세요. 저는 중국 저 같으면 인민의 활용할 영웅이 것 되는 같아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송영선 의원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사실은. 네네. 좀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점에선 저하고도 비슷해요. 어무사게 아니, 올리시네. 저는, 가끔 저도 네, 말에 송영선 의원의 사고를 사드를 치는 자처하시는데.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혈질의 방향이 어제 이제 중국으로 그때는 향해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디서 감히 뭐 남의 나라 이러면서 거짓대 발언이 나온 건데 네. 본인은 제 생각엔 그래요. 지난 일주일간 자기 발언이 왜 문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게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네, 저녁. 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뉴스에 이게 실시간 검색어로 뜬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급기야는 초기에 반응이 없던 중국 언론이 네. 며칠이 지나서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네. 중국이 댓글 한 번 달리면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네네. 우리는 몇천 개 달리면 많이 달렸다 그랬는데 여기는 몇만 막 개. 10만 개까지 나가고 옛날에 그 MBN의 그 모 앵커가 그 여객기 그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다친 사람 없고 중국에서 주로 승객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 발언에다가 그러니까요. 예, 예. 댓글 100만 개 달렸다는 거예요. 100만 개. 예. 그때 100만 단위로 올라갔어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11억 거짓대라는 발언을 네. 하고 난 것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파만파 중국에서 확산이 네.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저도 그 사드 문제 관련해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 한 중국 언론이 한 12명 왔더라고요. 중국 언론만. 예. 그 일본 뭐 이러고 이제 또 이란 이런 데서 왔었죠. 국민한테 정작 미국 언론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재미난 경험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기자회견 끝나고 그 중국 언론들이 와갖고 그 송영선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이거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뭐 불필요한 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실수한 발언을 가지고 뭐하러 그 부각시켜서 하느냐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그 보도되면 또 한중간에 네티즌들끼리 또 감정 싸움 붙고 그러면 양국 이 사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논란이 엉뚱한 될 테니까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네. 아니 늦은 거고 예. 그런다고 보다 아니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의 뭐 저기 옛날에 뭐 입법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 정도 지낸 예, 전직 예. 관료가 딱 어느 날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에 나와가지고 저 한국말이야 옛날에 저 우리 석국이었는데 뭐 그다음에 이렇게. 못 살던 저 거짓대나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 예.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국 국내 이 여론 시장의 속성상 예.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 발칵 예. 뒤집어졌어. 근데 상대는 우리보다 지금 인구가 20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10억이 넘는 저 대륙에 그런 어떤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이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엄중한 사태로 봐요. 그다음에 이게 말실수가 맞느냐는 거예요. 평소에 저런 생각을 실제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네, 네. 저도 뭐 요전에 그 한민구 장관하고 대정부 질문 중에 제가 지적 안 해줬으면 본인은 말실수라는 거를 못 깨닫겠더라고. 네. 윤일병 사건 얘기할 때 사소한 네. 그런 자금 네. 문제 이래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고 네. 자금 문제라 그러셨습니까? 이랬잖아요. 네.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네. 지적 안 하면 그 그렇죠. 평소 네. 생각인 겁니다. 이게 왜 말실수예요? 네. 그리고 그 청나라 발언은 제가 저도 사드 토론에 나가면은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네. 제가 그 중앙일보에 그 한번 지면 논쟁한 적이 있었는데 네. 차마 지면에선 빼더라고. 그 상대편이 지금 저 하는 짓이 청나라에서 사진 보내 압력 넣는 거하고 똑같은 짓 아닙니까? 네, 네. 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행태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네. 이게 왜 말실수입니까? 그건 말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과 성명도 불과 어제서 나왔어요. 일주일 가량 가까이 지난 지나서. 거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우리 국가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게 왜 말실수냐? 이렇게 생각했지. 네. 이제 와서 사과한다. 이런 성명이 이제 어제 네. 송영선 의원이 이제 냈습니다만은 물론 만시지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지만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이걸 말실수라고 생각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정말 발언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신중해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죠? 예. 그것이 뭐 좋은 방향이든 그렇지 않던 그런 이제 일부 정치인들의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본 사람들 그거 피곤했겠어요, 가끔 진짜. 망언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국내에서 그거 대서특필하면 뭐 독도 위안부 이런 거 일본에서 그 부적절한 발언 한 마디만 나오면은 네. 그거 또 망언 나왔다 이래가지고 우리도 들끓는데. 네. 그거 국가관계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 참고로 송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도 제명당하신 분이잖아요. 네. 돈 달라고 하는 동영상 네, 나와가지고 네. 자기가 박근혜 정부 되면 차기 국방장관 될 거다 뭐 이러면서 네. 참 대단한 분이죠. 한때 그 한국의 콘돌리자 라이스를 꿈꿨던 그 이제 부시 행정부 때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국무장관을 지냈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자기 본인의 롤모델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참마 그분의 지금 행태를 봐서는 갈수록 좀 거기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근데 들고요. 기왕에 그 방송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네. 그날 해본 느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네. 우리가 어쨌든 계속 프레임 싸움에 이제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네. 사드라고 하는 본질이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네, 통해, 네. 배치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갑으로 결정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전자파 문제, 뭐 지역은 성주가 맞냐, 수도권 방위는 어떠냐, 이제 이런 식의 흐름으로 네. 토론이 진행되는 거예요. 배치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두고, 세부적인 것은 어떠냐라고 입장을 묻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군사적 지식이 더 얼마나 더 있고 뭐 500km가 무스타는 어쩌냐 뭐는 어쩌냐 이거 많이 아는 사람이 잘하는 네, 것처럼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전자파가 총 얼마가 나오고 뭐 어쩌냐 이게 아니라 네. 진짜 이 배치라고 하는 가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와 그렇죠. 진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인데 네. 점점 디테일에 빠져버리는 것 같은 좀 걱정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프레임인 거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며칠 전에 그 MBC 100분 토론 나갔었는데 사드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드 찬반 입장을 포함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거에 대한 토론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전자파 저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괌에 가가지고 뭐 네, 측정하고. 허용치의 0.007%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첫 질문인 거예요.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가 아니, 그런 토론을 왜 나가요? 내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한번 프레임을 갖춰놓으면은, 뭐냐면은 잘 싸워봤자 본전이에요.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벅벅 우긴다고. 네. 지금 이 0.0007%, 동그라미가 네, 세 네, 개입니다. 네. 제곱미터당 와트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종의 상징이 돼버렸는데, 네. 사실은 허구입니다. 네. 왜냐? 아니, 전 세계 인간이 개발한 무기 중에서 가장 강한 출력의 레이더가 네. 있고 또 극초단파가 나오는 레이더에서 1.5km 떨어진 데서 심지어 휴대폰이나 드라이기보다도 못한 전파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전자파가 나오는데 이게 인체 유해성에 입증이 안 됐다. 이러면은 좀 들을만해. 네. 근데 아예 전자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칼라 텔레비전, 휴대폰만도 못하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저 가장 강한 전자무기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네. 이제는 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좀 설득력 있게나 얘기를 하지. 우리 라디오 볼륨이 시끄럽다 그러면은 얼른 줄여버리면 가까이 가면 안 들려. 레이더가 그런 거예요.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출력을 높이면은 세지는 거고 출력을 낮추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네. 그러면은 이 거리별로 해서 출력을 보통 정상 가동 상태, 비상 가동 상태, 그렇죠. 최고 출력과 최저 출력 이런 어떤 그 기본 조건에 대한 브리핑이 먼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레이더하고나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거리별로 가서 직접 재봅시다. 네.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이제 하면은 신뢰성이 있는데, 네. 이건 뭐야? 그런 조건은 하나도 안 밝히고 보십시오. 휴대폰보다도 안 나옵니다. 이래 버리면은 아니 저기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전자파 무기가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신뢰성을 가지고 네. 이걸 기자들이 그냥 0.0007%라고 네. 와트라고 이런 식의 어떤 걸 가지고 마냥 그냥 다 뿌려버리는 거라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대학생 레포트에 나오는 거라면 교수가 F 학점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투명하고도 절차적인 어떤 부분에 객관성이 있게 좀 진정성이 있게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0.0007%로 언론부터 국회까지 해가지고 그냥 사그리 밀어붙이는 하나의 이걸 그렇죠. 상징으로 네, 만들어버렸다. 이게 과학적 접근 맞습니까? 네.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는 안 봐요. 네. 맞을 거예요. 저 수치는. 그렇죠. 기계가 조작은 안 쟀으니까. 됐을 거예요. 네. 거짓말은 안 하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자파 문제 하나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토론에서도 얘기했던 게, 사드 문제 관련해서 따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굳이 뭐, 그걸 수치로 비교하자면 전자파 문제는 사드를 100으로 간다면 한 1, 2가 될까 말까 하는 문제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전자파 문제가 이제 없으면 뭐 그것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 설사 이게 전자파 유해 논란이 뭐, 별로 문제가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그래도 그러면 사드 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냐. 예. 뭐 그래서 이제 뭐 토론이 좀 이상하게 전개됐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이제 좀 얘기를 넘어가서 뭐 아무튼 그 송영선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 외교 관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발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좋은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어제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비분간개하는 심정으로 나도 비난을 많이 당하고 있다. 그 사드가 없으면 대안이 뭔지 제발 부디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제시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계속 사드기를 쳐오셨으니까 그 답변의 책임은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어제 그 대통령 발언이 나오고 나서 우리 당에서 전화가 빗발치대로 왔어요. 네. 빨리 김 의원께서 응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자. 네. 자,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라는 거 원래 불가능한 얘기인데 네. 대통령이 더 좋은 미사일 방어 대책이 있으면 내놔보라는 질문 자체에 네. 내가 응답을 하듯이 네. 군사 전문가로서의 응답을 하듯이 이게 내는 것은 이거 정말 적절치 못하다.
아니 불량 보험 상품 하나 가입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꼬셔가지고 보험 상품 하나 샀어요. 네. 그럼 내가 그걸 막 야단치는 거야. 야, 너 보장 이거 확실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너 노후에 진짜 이거 하나면 안심해? 너 말이야 지금 이렇게 앞뒤 없이 불량 보험 상품 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불안해서 이거 샀는데 더 좋은 방법 있으면은 얘기해봐. 그러면은 네.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우리가 떨 때가 아니라 그렇다고 넝큼넝큼 보험 상품 가입할 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치료법이 뭔지 보장성이 있는 어떤 보험으로 갈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질책했다고. 네. 더 좋은 거 있으면 내놔 봐. 그러면 삼성 거 해약하고 LG 거 하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한테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질문에 그런 식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라면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게 국민 혈세가 나가는 거고 우리의 큰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데 이게 불량 상품인지 아닌지 좀 따져 좀 보자.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상품의 내용은 이렇고 보장은 이렇고 규약은 어떻고 이런 거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면서 더 좋은 거 있으면 제시해봐. 네가 내 목숨 책임질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걸. 에? 그래서 이거는 그런 면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건 대통령께서 졸속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도 단 이틀 만에 네. 예, 졸속으로 결정하고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무책임한 대통령이에요. 네. 아니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이라면 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속에 일면 진실이 담겨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현안 질문 때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하는 건 뭐냐면은 네. 자, 이게 지금 주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전자파 문제는 그건 나중 문제고 네. 군사보호구역 지적, 비행금지구역 지적, 출입 통제에다가 또 추가 토지 수용 이런 게 앞으로 예상되는데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장관이 뭐라 그랬냐 하면 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미군에 공유해봐야 합니다. 그때가 설계도 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평가했냐 지금까지 부지 조사만 줄창했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미지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작전 효용이라는 것도 이 사드가 들어오면은 또 패트리어트는 서울에 증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밑 빠진 돌볶이처럼 네. 계속 군사적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 패트리어트 들어오는데 이거 갖고 방어되냐 그러면 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내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 불량 보험 상품 하나 사니까 불안한 거야.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 보험에 또 가입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주렁주렁 하다 뭐라고 월급의 반이 보험료로 나갈 겁니다. 네. 이제. 네. 그래서 이 소요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 통제를 못하는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첫걸음을 드러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소비자가 이거 꼭 이래야 돼요. 그러면 고객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네. 이러면서 강매하는 이 수법이라고 이게 네. 이거를 보험회사에선 공포 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보험 생명보험 광고에 보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끔찍한 장면을 내보내요.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딸이 예. 혼자 막 살아남아야 되고 아빠 이러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다고. 뭐냐면 공포 영업을 뿌려놓고 네.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러 허점을 넘겨난 다음에 다른 또 보완하는 상품이 또 대기가 돼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사드 논란이 이 논란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참 로키드 마틴 회장은 참 행복하겠다. 진짜 엄청 웃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개 탔다. 막 나올 거예요. 놀았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 발언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또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헨리 키신저가 70년대 초에 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헨리 키신저가 소련 가가지고 그때 이제 ABM 조약. 예? 그러니까 ABM 조약은 사실상 MD를 만들지 말자는 조약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한테 그때 그 조약을 반대하는 사람이 따진 거죠. 예? 아니, 소련의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우리가 수천만이 죽는데 MD를 안 만들면 대안이 뭐냐. 예? 대안이 뭐냐. 이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신저가 소련 갔다 와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거죠. 소련에만 핵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련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억제력이 있다. 억제력이 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거는 소련의 핵미사일이 떨어질 것 같은 이 과도한 공포심. 이거야말로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우리의 안보를 갉아먹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그 얘기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러면 뭐 사드 말고 그러면 SM3가 필요하다는 거냐, 뭐 아니면 더 넘어가서 미국의 본토 방어용에 뭐 이제 그 MD가 필요한 거냐, 이런 기술 논쟁이 아니라 좀 철학 논쟁, 안보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야당이나 이런 데서 좀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그런 반응들이 좀 없었고 좀 아쉬웠어요. 아니 나왔어요. 네. 대변인 성명은 3당이 다 나와서 어이가 네. 없다, 기가 차다, 황당하다 다 나갔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일단의 어떤 그 더 많은 무기를 사와야 된다는 사람들이 응답하기 좋은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님 패트리어트도 사와야 됩니다. SM3도 사와야 됩니다. 사드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와는 다른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네. 그에 대한 이제 응답은 뭐 사실은 전 나갔다고 봐요. 네. 그 이상 응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논쟁에서 제가 이제 쭉 겪으면서 우리나라 그 미국의 사드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좀 발견했어요. 네. 상당히 이분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오해는 뭐냐 하면은 이 사드는 미국이 우리한테 잘 차려주는 공짜 점심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네. 대부분들이. 네. 미국이 자기 돈 들여서. 미국 본토 방어도 아니고 오로지 북한으로부터 한국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겠다는데 네. 이 좋은 공짜 점심을 이거 미국 MD 아니라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차려준 밥상도 안 먹냐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건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미국은 전 세계에 지금 이런 미사일 방어 자산을 다 뿌린 다음에 미 본토에서 하나의 중앙 컴퓨터로 통합을 하고 싶다. 단말기란 표현 멋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를 공급하는 독점 국가. 네. 이게 21세기의 단일 패권으로서 미국의 힘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런 범세계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이 관리하는 그 어떤 전 세계적인 전략 구상 또 네. 힘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MD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자꾸 공짜 점심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 미국에서 이 점심 차려온 사람들은 이런 자기네 이익이 있어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미국 말을 안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한미동맹 중시하고 미국 말이랑 다 신뢰하시는 분들이 왜 그 말만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각종 관리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걸 안 믿으십니까? 저쪽은 공짜 점심 아니라는데 자기들 MD라는데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공짜 점심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굉장히 자주적인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도 자주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말해도 안 믿어. 네.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주의 힘을 빌려서 사드는 비록 그 미군이 통제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힘을 빌려서 그 미군을 통제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 앞만 보는 CCTV지 절대 옆집을 바라보는 몰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차피 MD 전문가는 정 대표인데 그러니까 말이 길어져서 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원래 미국 본토 방어하는 MD는 옛날에 클린턴 정부 때 NMD라고 하는 거예요. 내셔널 미슬 디펜스를 있었죠. 그다음에 미국 방어하는 게 아닌 전 세계 이렇게 지역 방어는 TMD라고 했던 거고. 그땐 T가 시애터. 전쟁터라는 뜻이죠. 전역 방어. 그래가지고 뭐 아시아 태평양, 중동, 유럽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TMD라고 했던 건데 조지 부시 때 이것이 다 통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D의 본질은 통합이에요. 여기에서 하나의 창출되는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영향력과 힘의 패권의 원천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MD라고 하는 건데 자꾸 새누리당에서는 MD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주 답답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뭘 갖다 놔도 그냥 우리가 KAMD라고 부르면 그냥 KAMD인 거예요. 그냥 이건 미국하고 상관없다. 이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MD다, 미사일 방어다라고 그냥
믿어달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실 이 논쟁이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제가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KMD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 네, 원래 제가 그때- KMD인데 예. 나중에 A가 들어간 들어갔죠, 거예요. 이제. 그게 이거 한 저 김에? 국방부가 예. 김대중 정부 때 거기서 고안해낸 용어인데 네. 그때는 미국 MD하고 구별하려고 만든 네, 네, 용어였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그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이 DJ 정부 때 이제 그 발주가 결정이 이제 됐잖아요. 소요가 결정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DJ 정부는 그런 의도가 없어도 나중에 되면 미국 MD 시스템에 이게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방부에서 KAMD라는 표현을 그때만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찌되었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 이제 대정부 그 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공개한 문서도 있고 미국 측 문서도 있고 그리고 정작 이 문제에 관련해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아니 지금 북한 봐라. 그때가 2월 23일 날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기자회견할 때였거든요. 저 북한 봐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계속 미사일 쏘고 지금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거다. 사드는 한국뿐만 아니다.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월 23일 날. 예? 예. 아 그러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사드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외교적으로 했다 치더라도 제가 공개한 건 이번에 구체적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성산포대, 즉 성주에 배치되는 건 사드 1.0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드웨어를 배치하는 거예요. 이 네. 단계까지는 국방부 얘기가 맞아. 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방어를 하기 위한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우선 순수 항공 방위용으로 사드를 갖다 놓는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거의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 그것도 사실 버전인데.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사드는 일단 하드웨어적인 배치 단계가 있고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단계로 진화하는 네, 네, 네. 2.0 단계가 따로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 1.0 버전을 갖다 놓을 때는 2.0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네. 미 국방부와 대통령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네, 네. 그렇겠죠. 예, 그게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으로 가지 않는 1.0을 배치해서 따는 건 뭡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이 잠을 못 주무실 건데 저 북한 미사일 자꾸 쏘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착한 동맹이 가가지고 우리가 대신 지켜줘서 이 정도 돈은 써야지 이랬을까? 이게 이제 1.0이라면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MD를 통합을 해서 미국이 이걸 다 단일한 네트워크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전제 하에서 우선 1.0 버전을 갖다 놔라. 네. 전제는 2.0으로 간다는 전제다. 그렇죠. 예. 이게 국방 예산을 승인해 준 하나의 대통령의 서브미션이라고 돼 있단 네,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는 사드만 딱 보고 아직까지 이제 전 세계 배치 단계니까 지금이야 주한미군 장비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겠지. 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업그레이드 되고 성능 개량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나온 무기라는 거. 네. 그러면은 미국의 중앙 컴퓨터가 하나 있고 세계 곳곳에 단말기를 배치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의 그 C2BMC라고 하는 미국의 지휘통제본부로 통합이 된다. 이걸 MD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예. 그러면은 미국 방어하는 MD하고 한국 방어하는 MD는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동일한 시스템 상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게 하나의 전략적인 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드, 패트리어트, 이지스 하는 여러 종류의 MD의 구성 요소들이 참여해가지고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결된 가운데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고 이것이 지구 전체를 덮는 네. 이런 것들까지가 이제 완성된 형태의 미국 MD라고 하는 건데 요걸 다 분리해가지고 요건 한국 MD, 요건 미국 MD 이게 되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믿으면 예. 된다는 거죠, 국방부. 사드 1.0, 2.0 이게 딱 나눠진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미 2012년에 미 육군 교본을 보면 이제 ANTPY2 이제 성산포대에 같이 배치될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의 통합 목적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그 사드 포대를 위한 그 레이더가 아니라 패트리어트, 이지스함 미국 본토에 지키는 그 GMD 여기하고 다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큰 과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2012년 당시에. 그렇지 인터페이스가 안 된다 예, 그랬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네. 버그가 예, 나는 예. 거야. 다른 무기 체계하고. 예. 그래서 그게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했는데 2015년부터 그래서 이제 미국의 MD 실험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예를 들면 그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지스함에 전달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지스함에 이제 스파이 레이더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갖다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레이더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이지스함에서 SM-3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유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수집한 정보를 이지스함에 토스하면 이지스함에서 이제 SM-3를 발사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최근에 MD 시험은 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지스함이 수집한 정보를 사드 요격 부대에 보내요. 예. 그럼 그 사드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 실험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패트리엇 부대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갖다가 미국 본토로 알래스카에 있는 레이더로 정보해서 GMD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미 이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단계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 이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그런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아니, 실험 단계지. 예, 예. 예, 그때까지 완성을 하라는 게 대통령 지침인 거고.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순서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 내지는 공동작전의 어떤 그 수준으로 융합이 되는 단계는 전 2020년대라고 봐요. 네, 네. 지금은 뭐냐면은 일종의 플랫폼들을 네. 구성 요소를 갖추고 시스템 통합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 사드가 포대가 배치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방어론자들의 다음에 문제 제기는 뭐겠어요? 뻔한 거예요. 사드라는 거는 단일 무기 체계로서 효과가 떨어진다. 네. 이것의 어떤 총체적 효율을 같이 더 높이기 위한 한국군의 다른 플랫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지금 이지스함이 3대가 전력화가 됩니다. 네, 네. 세종대왕함, 1번함을 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팩3, 즉 개량된 패트리어트가 우리 수도권 방어를 위해 가지고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 시스템을 뭐하러 각자 쓰냐? 이거 연결만 시키면은 네트워크 효과로서 대한민국 방위의 그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이걸 안 할 거냐? 네. 이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이거는 이미 100%입니다, 100%.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미국 MD하고 연결하지 마라, 또 뭐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천연덕스럽게 이런 군사 전문가답지 못한 발언을 네, 네. 국회에서 하루 종일 국방부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요. 뻔한 이 얘기를 이게 갖고.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의 사이에 통합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사드,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국 본토 방영 이런 시스템 상의 통합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통합은 이 MD 참여 국가 간의 통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프랭클 로즈 미 그 국무부의 차관보, 군축 군축 담당 차관보, 차관보죠. 이 양반이 이제 그 6월 말부터 해서 일본, 한국, 중국 순서로 돌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양반이 돌고 나서 얼마 전에 그 미국 CIA의 존 브레넌 이제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역 방어 체계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역 방어 체계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데 예,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데 왜 미국 국무부가 고위 관료가 일본 가서 사흘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왜 미국 CIA 국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또 밝히냐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김종대 의원께서도 이제 그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사드 지금 성주포대에 수집한 정보를 저 일본에 있는 그 레이더 기지로 보내냐? 그때 국방부 장관 답변이 뭐였죠? 그런 정보 공유에 대한 운영에 관한 문제는 네. 국방장관이 단 한 번도 확인해 준 바가 없고 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뭐냐? 네. 제가 굉장히 많이 한 게 운영 개념이 뭐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MD와 연결되는 네, 지점이니까 계속 이건데 이 질문을 왜 하냐는 토예요. 그거는 네. 사드 배치된 이후에 결정할 겁니다.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사드 배치된 이후에. 이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일단 자동차부터 사고 보겠다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자동차를 사고 나서 그때 운전면허를 뭐 화물 1급 1종을 딸지 2종을 딸지 그때 결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네. 황당한 얘기죠. 네. 그리고 배치 결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지금 한미 공동실무단이 검토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네.
그러면은 대기업에 필기시험 보러 가는데 밖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다는 네, 얘기야. 네. 검토를 하는 중에 배치 결정과 부지가 결정이 났고 발표가 났다는 거는 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검토 결과가 보고되기 전에 먼저 터뜨린 거거든요. 네. 황당한 얘기죠. 네. 이게 바로 비정상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검토를 누락이 된 상태에서 평가와 검토와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게 뭐냐. 네. 이런 비정상성 속에서 MD 논란에 네. 공연히 배치 이전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그렇죠. 한국 정부의 본심이 이렇게 네, 비정상적으로 네, 구체화가 된 겁니다. 그걸 다 협의하고 검토했다 그러면 네. 이 MD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고 그렇죠. 본 예, 것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고 예. 그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네. 배치 결정을 했다 그러면 MD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그렇죠. 예. 명분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게 아주 교묘한 아주 말장난이 한 대도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네. 그러니까 그거 무능한 것으로 그냥 차라리 욕을 먹고 말지. 네. 내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요. 그냥 무식했다. 네. 그냥 네. 그걸로 네. 네. 욕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무식이 뭔 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툭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아무튼 뭐 이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한편으로는 아 이거 뭐 복잡하고 어려운 사드 문제를 갖다가 이거 몇 주째 계속 하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준 어떻게 높은 보면, 논쟁이 예. 없어 어디 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왕 우리가 이게 이렇게까지 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정부가 이렇게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를 했고 이게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사드에 대해서 평생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이 서울역 와서 이 대학교에서 이제 막 그 집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 이상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좀 취지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일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게 SM3 블록 4A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 사거리가 지금 아직 뭐 개발이 시험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뭐 작년 말에 한번 시험 평가에 들어갔어요. 시험 발사를 해봤는데 최대 사거리가 한 1000km까지 봅니다. 최대 사거리. 고도는? 예? 고도. 최대 고도가 1000km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론적으로 사거리는 이렇게 전방을 얘기하는 거고 고도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잡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실제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드 2.0 시스템이 들어오고 이지스함도 이렇게 그 SM3 미사일도 계속 개량형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성주 포대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하고 융합이 돼버리면, 융합이 돼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북한이든 중국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이걸 쏴가지고 사드 포대에 있는 레이더가 탐지해갖고 SM3에 보내가지고, 이지스함에 보내갖고 SM3 블록 4A가 발사가 되는 이런 어떤 신호들이 미국을 좀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이 한국의 사드 포대 어제 이제 중국 그 언론인들하고도 그 기자회견 끝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좀 걱정했던 것보다 중국의 반응이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보복 이런 얘기도 이렇게 있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센 것 같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언론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중국 정부가 사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해를 했고, 이거는 중국 정부가 절대 물러설 문제가 아니다. 라고 자기들은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 이 문제가 우리가 방송 서두에 얘기했던 송영선 전 의원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청나라 이 병자론 때 청나라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 건지 송영선 의원이 불을 질렀어. 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하나둘씩 따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쉬었다 합시다. 좀 1부 마치고 2부 순서에서는 외부 세력 특집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축제의 무대.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 체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은 지금 이곳 충청남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는 값진 순간,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진짜 한번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불편한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표현이었고,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순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예, 불순 세력을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사실상 내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그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 그리고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또 밀양 송정탑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항상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이 반대 운동을 갖다가 억압하고 탄압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어김없이 다시 좀 재현되고 있어요. 예. 우리 대표적인 그 외부 세력인 김종대 의원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말문을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이제 성주에 내려가서 그게 아마 7월 9일이었나 그랬죠.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발표 이튿날이었. 14일 날 발표했고 그러니까 14일 날. 예. 우리가 이 방송할 때였죠. 지난주 방송할 때.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도 성주에 가서 좀 상황을 보려고 했는데 괜히 갔다가 또 카메라에 잡히고 외부 세력 왔다. 또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만 갔던 겁니다. 네. 그게 14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날 제가 본 역사상 집회 중에 가장 험악한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네. 예, 이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가지고 그때 국무총리 한 장관 갔을 때 그나마 물병의 계란 세례는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줄 모르고 내려갔냐?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의례껏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6시간 동안 뭐 억류돼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 네. 저도 성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집회 현장은 이렇게 교착 상태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네. 사드 포대가 배치되는 성산 1위에 이제 주민들 간담회를 하고 직접 성산 포대에 한번 가보자. 네. 이렇게 이제 활동들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저도 외부 세력입니다만은 이제 국방위원이고 이 문제의 네. 주무 상임이니까 거기에 있었던 것들 또 설명드리고 가서 이제 주민들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는 취지로 간 거죠. 네.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외부 세력이건 간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바지가랭이라도 붙들고 네, 네.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우리 동네 이게 왜 왔답니까? 예, 예. 지금 찬반이고 뭐고 간에 그 충격과 혼란을 스스로 감당을 못했던 시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비상한 관심을 끌었죠. 네. 그런데 전부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까? 네. 우리 동네 진짜 오는 겁니까? 이제 이러는데 마치 그 맹수에 쫓기는 한 어떤 그 먹잇감과 같은 공포 심리와 심리였어요. 네. 그 정도로 그 구석에 몰려가고 있는 쫓기는 듯한 느낌들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이런 걸 먼저 알고 또 항상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으로서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제가 국방인데 이건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불안해하시는 거야. 예, 예. 이 얘기는 뭐야? 아니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일체 비밀리에 정말로 극도의 보안 속에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이건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불안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인데 네. 단 배치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배치 시까지 길게 따져볼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안심을 하십시오. 네. 그때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논의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네. 네. 그러니까 이때 외부 세력이냐 아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당시 현장에서 네. 아니 지금 누구 얘기든 좀 들어보자 하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그게 내부인이냐 외부인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날벼락같이 우리 동네 머리 네, 위에 올라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는 시점에서 네. 물론 그럴 때 가가지고 새누리당 나쁜 놈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뭐 정의당 찍어주십시오. 민주당 안 찍어서 이렇게 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건 나쁜 사람 맞지. 네, 네.
그건 나쁜 사람. 정치적으로 이제 이익을 또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예. 뭐 단체 이름을 위신을 올리고 이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정치적인 선동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 맞아요. 네. 그건 진짜 오지 말아야 될 외부 세력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한들 들을 분들도 아니고 지금 그런 선동에 말려들 분들이 아니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차분했어요. 네. 그 앞에서 물병계라는 의사 표시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봉쇄된 상황에서 막 군수가 그러면 삭발을 하고 네. 이렇게 급변 사태가 터졌는데 총리는 와서 국가 안보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국가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게 아주 군대도 안 갔다 온 총리가 지 혼자 안보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딴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 동네로 오게 된 거냐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물병 계란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몇 대 맞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게 솔직히. 네. 아니 그거 그러면은 옛날 노무현 대통령 계란 맞고 물병 맞고 심지어 그땐 돌도 날라왔다는데 네. 대통령 대통령 후보 때 아유 그렇게 해서 화가 풀리면 던지십시오 이랬잖아요. 네. 아니 그런 정도 포용력도 없습니까 그래? 그리고 앞에 나가서 그 던진 그분 일로 오세요 하고 안아주면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왜 실패했습니까? 팽목항에 갔을 때, 유족들이 아우성을 치다가, 그때 유민희 아빠, 네네. 거의 막말을 했지. 네. 그랬으면 대통령이 단상에서 내려가서, 그렇죠. 한번 손잡아주고 안아주면 안 네, 되나? 네. 그러면은 그때 그 갈등은 현장에서 해결되죠. 진정이 됐다고. 네, 그게 네. 지금까지 안 되잖아. 아니, 그렇게 해놓고 물병 던지고 계란 던진 걸 경북 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전담반을 지금 편성해가지고, 네. 대규모로 지금 검거하고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계란, 물병, 차량으로 막은 거 트랙터로, 네. 그다음에 차량 앞에 막아쓴 거 다 체증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네. 이건 내외부가 아니에요. 내부 세력이건 외부 세력이건 불법 행위를 다 엄단하겠다는 거 아니야. 공무집행 방해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더 고립돼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대구 신공항 이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군사공항하고 민간공항이 대구 K2 기지 공항이 있잖아요. 네. 이거 공항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로 대구 경북의 관심을 그렇죠. 몰아였고. 가져가 버리고 성주는 성주가 고립이 되는 예. 이런 형식으로 기계처럼 착착 짜맞춘 듯이 이 공안 세력과 또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한 도시 발전까지 해가지고 해버리면 모든 시나리오는 뭡니까? 성주에 고립하죠. 그렇죠. 예. 요거 그러니까,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머리 잘 굴려보면. 잘 굴려. 내가 보기엔 천재적이야. 예. 근데 진짜 우리도 그런 거에 좀 안 먹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이게 외부 세력으로 보이지 않을까, 뭐 어쩔까라고 염려를 그런 하기도 실수를 하고, 가끔 하긴 해요. 또 전제를 막 많이 깔게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얘기를 하고 뭐 하는 외부 세력이 있으면 안 되죠, 뭐 하면 안 되죠라고 하는 일단 다 전제들을 깐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가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정 정도에. 이게 성주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주에 놓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에 놓지 말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그 의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게 단체 이름을 걸고 가든 정당의 이름을 걸고 그렇죠. 가든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당신들 지금 좀 정이 있어봐봐.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라고 충분히 자정작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 드는 사람은 종로에 주소 짓는 사람만 가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예. 이 그 정부나 언론이 짜놓은 이 프레임에 계속 말려들지 말고 네. 진짜 계속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 말단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드 네. 배치의 찬반이라고 하는 큰 그림, 동북아 정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네. 전자파는 어떻고 네. 기지 규모는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심지어는 나 진짜 대정부집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참외 깎아 먹겠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진짜 좀 예. 너무 격이 안 맞아요. 네. 응? 그렇게 그냥 이슈 만들어내고 그 성주 참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렇게 그냥 그 하는 것에 계속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형식, 외부 세력이냐 내부 세력이냐, 네. 계란은 맞는 것이냐, 저고리를 벗기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논쟁으로 진짜 말려들지 말고 그건 그냥 진짜 그렇죠? 빨리 퉁치고 가고 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이걸로 북한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것이냐, 네. 북한이 쫄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안 쏠 거냐, 네. 중국을 다 등 돌리고 우리가
제재를 하든 아니면 평화적 대화를 하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고 할 수 있을 거냐 당신들이 네. 그거에 대한 답을 해봐라 네. 라고 하는 걸 물어야죠 계속.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언론 보도 보면은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미 하원 의원들까지 가세했잖아요. 그 이제 한국 기자들이 가서 이제 묻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드를 성주에 갖다 놓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이 전자파 참여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이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사드리겠다 성주 참여 사드리겠다. 또 전자파 유해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전자파 없다. 우리 집들에 갖다 놓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묻는 기자들도 한심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그래서 그걸 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해준 것도 한심하고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 어제 제가 그 외신 기자 간담회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외신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외부 세력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 기준으로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네. 하면 그 말은 맞죠. 북한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내려오면 아니 광주 민주항쟁도 간첩이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랬다는 거 아니야? 특수부대 아이고. 600명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건 그거잖아요. 가해자도 간첩이 내려온 거고 피해자도 간첩이 내려왔다는 거야. 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외교 잡지인 포린 팔리시에서 박근혜 정부 한국이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글을 쓰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외국 기자들이 보고 와서 보니까 자기들 육안으로 해보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사드에 대한 찬반 입장, 이게 군사적인 효연성 이런 것들은 다 본질적인 얘기는 사라지고, 네. 외부 세력.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데 외부 세력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에 한 얘기를 소개해 줬죠. 그래서 이 성주군의 주민등록장 주소지가 거기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그러면 내부 세력이고 그 밖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근데 기준입니다. 그 발표를 왜 성주 예. 파출소장이 안 하고 예. 서울에서 하는 경찰청장이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외국 기자들이 그게 잘못된 헷갈리는 거지.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듣기에는 이게 그걸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잘 안 들리고 내부 세력, 외부 세력.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어제 3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2시에 뭡니까? 저기 서울역 앞에 집회 있잖아요. 대부분 다 거기다가 땀 뻘뻘 흘리고 오시더라고요. 기자들이 땀 뻘뻘 흘리고 와서. 저도 그 앞에 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사실 가당치 않은 얘기잖아요. 가당치 않은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이게 또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 몰라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잘못된 프레임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프레임이라는데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성주라는 지역적 특성과 또 이 사드라는 문제 본질이 참으로 그 논리적으로 잘 그 균형 있게 고려돼야 된다는 건 전 맞다고 봐요. 사실은 그 트랙터로 막고 어떤 총리의 상의를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이것을 갖다가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것은 그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조금 더 이런 어떤 성주의 분노와 이런 어떤 투쟁을 지도하는 초기의 지도부 구성에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서 여유가 없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집약이 돼서 어떤 효과적인 저항 운동으로 발휘되기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미스럽고 약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잡혀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서 성주군민들은 공권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모여서 이걸 성찰을 해봐야 돼.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정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원초적인 감정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다. 이것이 국가의 지금 반역자가 돼가고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다 저쪽은 계획하고 들어왔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은 이 의도는 뭐겠냐는 거죠. 결국은 성주를 적대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집단 정서를 정부가 선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가장 약한 고리인 성주에. 이번에 성주에 지역이 선정됐다는 그 자체도 보면은 인근 7곳보다 인구가 적다고.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을 고려해 보면은 이건 2,000명이 아니라 5,000명, 10,000명이 올라올 수 있는 그 지역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포대 외진데 인구가 작은데 이렇게 고르는 건 뭐냐 하면은 정치적 부담을 줄여보자는 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의도를 잘 알고 이제 싸움이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루 이틀에 끝장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내년까지 이거를 준비를 잘해서 불필요한 어떤 시비는 줄이면서도 본인들의 어떤 성주의 군민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경로를 또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외부 세력이라고 하지만은 전자파가 뭔지 사드가 뭔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시면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예, 이걸 외부 세력이라고 하고 뭐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참 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러나 누구나 재판을 할 때는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무 신고를 할 때는 회계사 조언을 받는 것이고, 누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성주 국민들이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는 비난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비전문가여도 그냥 촛불 하나 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관심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저 뒤에 저 촛불이 보이는데 뭐 광우병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을 다 갖춘 사람만이 저 촛불을 듭니까?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옳고 이것을 내 뜻을 같이 동의해 준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을 같이 해주는 것이니까 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냥 이건 좀 개인적인 바람 중에 하나는 사실 성주로 결정되기 전에 몇몇 지역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군수님들이 삭발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는 진짜 연대의 정신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지역의 님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권이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주로 발표하자마자 이틀 만인가요? 이제 대구권 신공항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이제 그 언론에 대구권에 있는 언론도 성주 쪽으로 쫙 맞춰가다가 신공항으로 방향이 탁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대구 방송에서 사드 문제 관련해서 토론 꼭 좀 나가달라 그래서 제가 다른 일정 취소하고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신공항 발표 딱 되니까 토론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약간 천민 자본주의의 어떤 그 속성이 드러나는 우리 사회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사실은 어떤 약간의 돈 되는 거, 지역에 우리한테 혜택이 있는 거, 이래가지고 나의 사는 집값이 올라가고 나의 신분이 상승되는 이 한국의 천민 자본주의 속성이 이러는 어떤 중대한 문제에 있어 그대로 왜곡되는 기제로 작동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건 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성주에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왜 성주로 그렇게 날벼락같이 검토가 됐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따지면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언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언론에 그 주요 그 부지가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부인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일찍 발표하게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는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왜냐? 그 언론 보도라는 건 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국방부 관계자를 취재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은 장관이 말이죠. 아니 당신 부하들이 언론사에 널름널름 정보 갖다가 다 빼주고 슬금슬금 다 빼주고 그래가지고 거의 진실에 근접하는 기사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발표하게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언론 탓하지 말라고 당신 탓이나 부하를 뭘 그러면 못 믿을 사람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언론에 불을 뗐어요. 그렇죠. 불을 뗀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엔 사실에 근접하고 접근하고 있었는데 성주라는 두 글자만 안 나왔던 것이지 사실은 영남권 특히 경북 어디 지역이라는 것까지 좁혀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또 충청도 음성도 후보지가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좁혀졌느냐? 그럼 국방부에서 정보를 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언론을 핑계로 해가지고 터뜨린 거라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국방부의 불가피성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이런 어떤 거 얄팍한 국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언론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아니 무슨 언론이 무슨 국무총리요 무슨 뭐 저기 국정에 아예 한 축을 떼줬어요. 그렇게. 그러는 사이에
언론에 널름널름 정보를 빼준 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 그분들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은 가는데 국회는 아주 얄팍한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여기에 일체 정보를 안 주고 언론의 망냥. 그 코드가 맞는 언론하고는 끊임없이 거래가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뻔히 다 보고 있고 이거의 희생자가 성주 군민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부가 할 말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보 흘리면서 이제 이 동네 한번 불 한번 질러놓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막 일어나갖고 이제 주민들이 불 끄려 그러면 또 다른 데 하나 또 불씨 하나 던져놓고 아예 정부 땅값 다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러다. 그러다가 이제 성주 딱 발표하고 동시에 신공항 딱 발표하니까 다른 데 불은 싹 잠잠해지고 우리 동네 싸다 올까봐 걱정했는데 신공항이 온대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또 이제 여론 몰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미 정부가 성주에 대해서 합당한 마땅한 보상책을 제시하겠다. 그럼 거기다가 또 이제 국책 사업이니 뭐니 하나 해갖고 큰 거 하나 선물 하나 준다고 하고 그럼 성주 국민들이 또 사드 문제가 찬반으로 또 갈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 주민들 고립시키고 저 같은 이제 그 시민단체 사람들이 같이 연대해서 뭔가 그분들을 도우면서 같이 이 투쟁을 하려고 그러면 외부 세력이랑 프림으로 또 이제 막아놓을 거고. 이게 다 짜여진 것 같아요. 다 짜여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강정마을이나 연평도나 우리가 이런 어떤 안보 또 더 거슬러 올라간 평택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안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부가 우선 국민을 불신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국민을 제압할 대상으로 본다. 이러면서 갈등 관리의 어떤 그 매뉴얼들이 예전에 그나마 있었던 것들마저 지금에 와가지고 거의 무시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할 때 과천에 전 시민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적으로 과천 이전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꼭 기무사를 미화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를 많이 받는 얘기인데 기무사가 70번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 그다음에 동네마다 대민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정 부지에 식당에 가서 다 밥을 먹어주고 1년 이상 하니까 마음이 서서히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강정마을이나 이런 지금 성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물론 기무사는 무기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위협을 주는 요소는 사실은 없죠. 사람만 있는 거니까. 단지 기무사는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걸 바꾸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떠한 짓도 안 한 거야. 이걸 밀고 들어오는 그 모양을 안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 사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드를 그렇게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드라는 그 자체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 무기라고 국방부가 주장을 할 바에라면 거기에 맞는 상황 관리나 프로세스가 있을 법도 한데 일단은 조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무기라고 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제 불순 세력.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게 터질 겁니다. 배치하고 보니까 부지가 모자라다. 또 숙소도 져줘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군들 귀한 손님 오는데 위락시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미군 말씀하셨는데 미군 부대가 하나 생긴다는데 그 부대원이랑 그때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지. 부대원이랑 그 이제 기술요원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기술자들도 같이 오지 않습니까? 이 인원수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아니 그 포대라는 그 기준 인원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게 따를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국방부 얘기는 뭐냐면은 공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뭐가 필요. 그때 가서 정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드 포대의 기본적인 설계 도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러한 배치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교범에 이제 있는 건데 그게 보면 35,000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군의 입장이잖아요. 사드 포대가 있으려면 35,000평의 평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국방부 말은 우리 있는 지금 포대에 빈 공간 산 언덕에 잠깐 있으니까 거기다 기계는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순진한 발상입니다. 기계는 어차피 기계 얼마 안 커요.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막 동그란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같은 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도 살아야지, 뭐도 해야지. 위락시설도 있어야 되지. 그 일본도 보면 발전기 12대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기본 배치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거는 나 모르니까
묻지 말고 일단 공유하겠다. 일단은 공유하면 설계도 그때 가서 나오면 이제 그 계속 형님들이 디테일을 하는 거. 물어보면 나 무식하니까 모르는 걸로 그냥 넘어가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군사 시설을 설계하고 건물을 짓는데 펜타곤의 기준이 우리 국방부의 기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차원이 다른 공사비가 차이가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 평택 기지가 왜 10조 원짜리 사업인데 그러니까요. 한국군 기지 같은 그 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국방부의 설명은 우리가 쓰던 포대 그냥 미군한테 주는 거다. 우리가 우리 군인들이 쓰던 숙소 미군 애들이 와서 쓰는 거고. 뭐 우리가 했던 뭐 안전 그 구역 정도 설정하고 철조망 쳐놓으면 그 정도 하는 거다 식으로 이렇게 뭐 여러를 만들고 있는데 천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의 얘기.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펜타곤은 사드 부대를 전략 자산으로 얘기를 해요. 전략 자산을 갖다 놓는데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검증된 또 효율성이 검증되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을 요구를 할 거고, 그죠? 그것 짜는 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설비 다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공유지, 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평에서 나가실 국방부 시설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런 내가 그 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화하겠다. 이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긴 하겠다는 거죠. 있다는, 그러니까 더 확장되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들이 아무리 우겨도 지금 한국군 포대를 가지고 사드 부대를 수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 아닌 거죠. 미군이 우리 장병들이 쓰는 그 막사에서 자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앞질러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설계도가 나와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 같아요. 네네. 그런데 단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강정마을의 경험을 보면 처음에 그 기지만 짓겠다 그랬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강정마을로 더 숙소거나 이런 부수 시설을 져가지고 더 마을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일은 없다. 그리고 국회 해군 참모총장 출신 분은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해군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뒤에 숙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강정마을로 또 들어왔습니다. 운동장 졌습니다. 이거 거대한 체육시설이 또 들어와요. 거기서 뭐 공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을 주민이 옆에 와서 보니까 운동도 하고 이제 숙소도 짓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도 그게 왜 그렇게 급하게 실렸을까 보면은 그건 아마 해군기지의 마지막 공사에 해당되는 그 자재였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숙소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저는 확증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어떤 통보도 없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어느 날 공문 하나 날라온 거예요. 여기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된 겁니다. 그게 강정의 본질입니다. 이런 모델이 이번에 성주에서 얻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친환경 무기로 주민들 피해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설계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걸 보장을 해라는 거야, 국방부에. 이걸 정치적으로 보장해라. 있냐, 없냐. 근데 해봐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절에 성나 있을 때 전자파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직선거리로 200m 거리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거기가 성산 1이고 2,800명이 삽니다. 많이 사시네요. 그 일대. 그리고 거기에 참외 농사지입니다. 왜 읍내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읍내에서 성산 포대까지는 모든 게 민가로 다 연결돼 있는 1년에 연속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니, 그런데 1.5km밖에 전자파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정말 열받는 게 지금 그 밑에 사는 노인네들은 어느 날 머리 위에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알고 싶다는 얘기인데 왜 설명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왜 보장 안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전자파는 뭐 유해성 논란은 좀 차치하더라도 교토만 사람을 보더라도 제일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소음이잖아요. 발전기 가동할 때 나오는 소음. 그래서 일본 정부가 340억 원인가 이제 돈 들여갖고 이제 뭐 방음시설을 만들어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방부의 설명은 발전기 없이 발전기는 이제 유사시에 정전시에 사용하는 거고 그냥 쓰던 전기 쓰면 된다. 그럼 고압선 송전탑이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초기 설명은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의 초기 설명은 거기에 이제 지금 한국군 포대가 있으니까 그 쓰던 전기 쓰면 된다. 220V 벌써 꺼져가지고. 자,
그 엄청난 출력에 예. 그 전력이 필요하고 이걸 외부에서 끌어다 썼을 때는 네. 또 고압선 건립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네. 이 사드 포대는 생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력만 끊어버리면 상산 포대는 못 쓰는 그렇죠. 예, 예. 무용지물이 상황이 되는 될 거죠. 수도 예.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이 거기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체의 완전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발전기를 안 돕니까? 네.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필요한 거고 고압선을 평시에는 쓴다 할지라도 그래도 발전기는 있어야 된다고. 네, 네. 그리고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네. 그러지 이거 자꾸 우리 전문가들끼리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네.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그냥 그렇게 믿어달라라고만 네, 네, 얘기하죠. 네, 네, 진짜 네. 결국은 220V로 꽂아서 돌아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뭐 30분만 돌리겠다면서요, 레이더는. 근데 무슨 얘기지, 참. 아니 무슨 사드가 무슨 뭐 에어컨입니까? 아니 그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게. 네, 네. 아이,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좀 뭐 제대로 된 논의 해보기도 전에 저 대통령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놔봐라. 뭐 이제 논의는 중단돼야 된다. 네. 아, 이 얘기를 해보니 시작도 안 한 논의를 네. 이걸. 자기들은 몇 년간 했으니까. 논의를 이미 다. 그 논의할 때는 왜 한 말 안 하고 있다가.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방송을 좀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참 정말 이게 이 정부가 유포하고 있는 괴담, 제가 괴담 하나 미리 예고하면요. 그런 겁니다. 자, 북한이 그 3일 전에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 당국자가 대본에 나온 얘기가 이건 성주 포대를 겨냥한 거다. 사드 기지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황해부터 황주에서 쏘면 이건 저고도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네. 예, 사드를 이걸 못 맞춰요. 사드를 못 맞추고, 그러니까 국방부 쪽 사람들은 그럼 패트리어트로 맞추면 된다. 근데 패트리어트는 방어 반경이 2km에서 4km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를 방어하려면 청와대에 갖다 놔야 돼요. 이 패트리어트 포대를. 국회를 방어하려면 국회에 갖다 놔야 되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주 사드 기지를 방어하려면, 예? 단거리 이 적어도 탄도미사일로부터 성주 사드 기지를 방어하려면 패트리어트를 성주에 갖다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예, 성주에 갖다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게 사드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3발 쐈다. 예, 예. 오히려 정당성을 북한이 예, 예.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는데 아이 그게 아니라 북한은 뭐냐 하면은 고고도를 막는 사드를 거 갖다 놨다는데 네. 이것도 한번 막아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다른 걸 들이댄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사드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당화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드와 관계 있습니까? 네. 쏴도 갖다 놓겠다니까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지 이렇게 내놓은 건데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럼 패트리어트 또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그냥 로키드 마틴 사장만 완전히 그냥 개 탄 겁니다. 원하고 지금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돈 열심히 붙고 있는데 나중에 개도 못 타요. 예, 개도 못 타는 이런 어떤 황당한 취지가 있고. 자, 정리합시다. 예, 예. 그래서 저 끝으로 그 부분 관련해서 두 분이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광진 의원께서는 성주 국민들 또 거기에 이제 군수뿐만 아니다. 그동안 반대했던 이분들도 좀 같이 연대하면 좋겠다. 거기 어찌됐든 대구 경북에 몰려 있으니까 이분들이 좀 연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불어서 이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민단체인 사람들은 어찌됐든 그 외부 세력이란 프레임에 잘 걸려들 수 있는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강하니까 두 분 정치인께서 정치인들이 사드 문제를 대하는 태도, 외부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정치인들이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하여튼 저희 당이 좀 제대로 된 그 스탠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제일 야당의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네. 사실 이미 여당이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여당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여당을 진행해서는 네. 이렇게 여당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찍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총리의 찢어진 저고리 하나보다 못하게 성주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지켜왔었던 그리고 저희 당의 사실은 제1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네, 것인데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북관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평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모든 것으로 군비 경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논쟁을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네. 지금이라도
원래 갖추고 있었던 소신들, 그리고 뭐 지도부가 좀 다른 입장을 내니까 의원들이 발언들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네. 국회의원이 어쨌든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그렇죠. 네. 각자의 명확한 목소리를, 특히나 국방위원이라면 네. 혹은 외통위원이라면 네. 목소리를 좀 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김광진 의원님의 이 부재. 커 보이네. 예, 굉장히 좀 절실하게 좀 다가오는 상황인 것 같고, 또 김종대 의원께서는 맹활약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뭐 또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다. 네. 이러는데 지금 국가가 폭주하는 이 어떤 그 전쟁 에너지, 또 전쟁에 점점 더 한 발에 가까이 가는 부분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 피로감도 높고 이제는 성찰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네. 이 사드 문제를 하나의 기폭제로 해서 네. 이제는 저기 한반도 평화 반전, 네. 비핵에 대한 네. 어떤 그 시민 사회 전체 어떤 의 조금 좀 재정비라고나 할까, 네. 이런 면에서 내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사드 문제는 잘못 방치하면 네. 이거는 내년 대선에 반드시 재앙이 된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하나의 정치 무기다. 네. 군사 무기를 초월해 버렸다. 네, 네. 이건 정치 무기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정확한 전략과 전술, 네. 그다음에 객관성에 입각해 가지고 이번에만큼은 저기 시민 사회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네.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 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좋은 그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100년 대계가 달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그 문제인 만큼, 또 우리가 또 안보 전문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이 사드 문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멋진 대안도 함께 제공해 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안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습니다. 소중한 땀의 결정체가 된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홀로 달려왔던 그 길 위에 이제는 함께 뛰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1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축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끝없는 투혼과 간절한 바람을 지금부터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나와 당신이 마주잡은 이 두 손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이